이번에는 총액 인건비 제도랑 우리 원 임금과 관련된 사안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수석 지부장님이랑 이제 함께 할 거고요. 네 가지 주제로 이제 접근을 해보게 될 텐데, 일단 총액 인건비 제도랑 인건비, 두 번째는 총액 인건비를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 세 번째는 총액 인건비 내에서 이제 호봉제가 가지는 의미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에서 논의가 되었던, 그러면 우리 원은 임금 인상이 있었던 것인가 없었던 것인가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정리해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실제 또 우리 조합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은 그 인사팀을 통해서 몇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이제 확인해 보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희 조합원들이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이제 총액 인건비 제도에 대해서 접근해 보고자 하는데, 일단 이제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액 인건비 제도는 일종의 통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공기관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계속 그 기관마다 다르게 높아지는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수석님께서 일단 총액 인건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총액 인건비는 사실 외부에서 잘 알기가 어려워서 되게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총액 인건비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느냐면, 그 기획재정부에서 경영실적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 일종의 평가표 같은 건데, 엑셀 데이터 시트를 통해서 총액 인건비 상한선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쓸 수 있는 총액 인건비 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였죠. 그 1.7%도 그 총액 인건비 한도, 전년도 한도에 1.7%를 더 쓸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총액 인건비를 계산을 할 때 뭐 더해주고 빼지는 것들은 그런 엑셀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지고 있다. 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총액 인건비와 구분되는 개념이 이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 우리 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 출연금을 통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통상 총 인건비의 상승분, 그러니까 그 1.7%에 대한 이제 상승분이 있으면 우리도 정부 출연금에 그만한 상승이 되어 왔던 거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 정부 출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역도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 항목에 대해서도 1.7% 정도가 더해져서 2023년도에 인건비 예산으로 우리가 집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원의 임금은 총액 인건비라고 하는 그 가상의 통제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건비 재원을 우리 원의 어떤 인사 규칙, 그러니까 이제 보수 규정에 따라서 나누어서 지급을 한다. 그리고 우리 원은 일단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차이 부분이 있는 게 있는데요. 일단 우리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어떤 공공기관 유형과는 달리 수익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고 그 이익으로 인건비를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주어진 임금을 잘 배분해서 이제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2023년도에 우리 원은 인건비 재원은 있었지만 총 인건비가 줄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원이 인건비를 들고 있었지만 집행할 수 없었다. 이것도 사실인 거죠. 네. 네, 그 부분 조금 더 보충 설명 가능할까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인건비와 총인건비는 다른데,
인건비는 통장에, 쉽게 말해서 통장에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총인건비는 그 엑셀 파일에서 산출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인건비, 즉 통장에 돈은 있었는데 총인건비로 산출되는 그 엑셀 값이 우리가 더 이상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인건비 상한선 때문에 직원들한테 이제 소급, 말하자면 소급분, 연말에 인상 재원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작성되어 있는 2023년도 예산 운영 결과 보고서를 보게 되면 우리원의 인건비가 실제로는 집행률이 99.1%니까 0.9%는 이제 집행을 할 수 없었고, 한마디로 인건비가 없어서 지급을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총액인건비 관리 제도라는 그 틀 내에서 총액인건비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할 수 없었다라는 어떤 표현이 더 정확하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게 되면 그럼 총액인건비 늘리면 되지 않느냐? 총액인건비가 늘리면 좋죠. 네, 저희도 좋은데 이 부분들은 제가 미리 이제 자료를 올려두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공공운수 노조의 조합원으로서 제가 교육을 갖다가 이거는 조합원님들이 다 알면 좋겠다라고 싶은 이제 자료를 올려두었는데 그 총인건비 제도의 이해와 임금교섭 실무 전략이라는 이제 교육 자료입니다. 근데 이 자료는 조금 보시는데 유의를 해야 될 것이 총액인건비에 대한 사안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 자료는 철도운수 노조의 임금 교섭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 보니까 철도운수 노조처럼 속칭 이제 KTX, SRT 관련 노조에서는 워낙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을 갖고 있어서 총액인건비라는 그 큰 틀 속에서 또 그 사업자 그 KTX나 SRT 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라는 관점이 좀 녹여서 들어가 있는데 반해서 우리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 출연금 그 중에서도 인건비에 대한 이제 합리적인 지출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조금은 이제 결의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의 어떤 결의 차이는 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원의 임금 인상이라는 개념을 잡는 데서는 좀 도움되는 자료이기도 해서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 인건비 통제 변수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 부분들은 지금 제가 올려드렸던 자료의 124페이지 이 부분에서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들어가고 어떤 거는 들어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고 거기 격차에 따라서 총인건비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다든지,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에 가장 그 총인건비를 잘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이제 아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원과 총인건비 관련돼서 총인건비를 유리하게 집행을 하려면 총인건비 그 증원 소요 인건비라는 부분으로 좀 조정이 되는데, 총인건비가 총인건비 그 증원 소요 인건비를 산출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 우리원 같은 경우에는 1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이 있는데 그 급수마다의 평균 임금을 산출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저는 5급인데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5급의 평균 임금보다 저는 높은 사람이 되고 5급의 평균 임금보다 낮은 직원들이 생기는데, 그 증원 소요 인건비를 계산을 할 때는 단순히 정원, 그러니까 현원 곱하기 평균 임금을 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그 평균 임금보다 낮은 직원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 그만큼 총액 인건비의 플러스적인 요인이 되고요. 저처럼 이제 평균 임금보다 같은 5직급인데 평균 임금보다 높은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 그만큼 총액 인건비에서 손해가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해당 직급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어야지 그만큼 초인건비 인상 여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제가 올려드렸던 자료 127페이지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철도공사에서 만들었던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 총 인건비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가 있는데 증원 소요 인건비, 별도 직군 미승진 인건비, 초임 직급 인건비 등을 다 고려해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게 총 인건비라고 하는 그 사안성이 만들어지게 된다. 근데 우리 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총 인건비를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현원과 정원과 관련된 사안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했을 텐데 제가 올려둔 자료의 12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총액 인건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특히 정원과 관련된 사안은 증원 소요 인건비, 별도 직군 미승진 인건비, 초임금, 초임 직급 인건비 조정 이제 이런 부분들이 총 인건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앞서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 요 요소들을 우리 원 사안에 맞추어서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총 인건비 내에서 호봉제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라는 걸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총 인건비 내에서는 호봉제라고 하는 이제 근속급이겠죠. 그러니까 기본급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근속급, 우리 속칭 말하는 이 호봉제가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총인건비는 제한이 되어 있고 매년 조금씩은 늘어납니다. 조금씩은 늘어나는 가운데에 지금 현재 최근에 입사하신 분들이 많고 또 그분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호봉이 붙어서 인건비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 이제 생겼을 때 호봉을 다 쳐서 급여를 다 주고 났을 때 우리가 총액 인건비에 이제 가장 근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이제 더 가져갈 게 없겠죠. 네. 인상 재원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더 가서 호봉을 다 고려한 임금도 못 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총액 인건비를 넘기게 되면. 그렇죠. 호봉 상승을 시키고 난 다음에 호봉 상승을 이제 1년 동안 직원들을 다 시켰는데 연말에 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초인건비가 오버를 했다. 그러면 뱉어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에서도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자연 증가분, 자연 뭐 상승분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소위 말해서 이 호봉이 사람을 고용했으면 이제 호봉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 상승분이니까 이건 총액인건비에서 열외였다면 또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열외가 아니라 열네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총액인건비 내에서는 정부는 어떠한 어떤 임금제를 택하든 상관없이 너희 기관에 있는 총액 인건비 나가는 부분들은 통제 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너희 기관 내에서 이 급여를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이다 보니까 우리 원이 다행스럽게도 호봉제를 유지하면서 잘 급여를 줄 수 있으면 좋지만 만에 하나 이 인력 구조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호봉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봉에 대한 가치를 책정해서 급여를 줄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상황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2023년도에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현재 고민해봐야 될 지점들은 현재 인력 구조와 호봉제 유지에 따른 총 인건비 어떤 관계 그리고 추후 어떻게 우리원은 안정적으로 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설계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우리 원은 인상이 되었나 급여가? 호봉이 올랐으면 인상인 건지, 호봉은 급여 체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는 인상이라 볼 수 없고, 말 그대로 임금 체계와 더불어서 더 나아간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인상이라고 볼 것인지, 이제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수석님의 의견을 듣기 전에 이제 지부장 입장에서 블라인드에 있는 어떤 의견, 논란, 이거 잘 인지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그 민주노총 간부들 교육 과정에 가서 있는 자료를 읽어보면서 느낀 바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철도공사 사례처럼 자료 129페이지인데요. 철도공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총 인건비의 철도공사도 통제는 받아요. 통제는 당연히 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건비 재원이 있고 총 인건비의 제한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기본 원칙은 철도공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철도공사는 우리원과 같이 정부 출연금으로 급여를 주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자체의 이익을 낸 부분들을 요 지금 그 조합원들하고 잘 나누어 가지는 임금 교섭이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하고 길게 이루어진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 조직 안에서는 연봉제도 있고 호봉제도 있고 굉장히 임금 체계가 복잡한 가운데, 호봉이 올라서 급여를 조금 더 받는 부분들은 급여 체계 내에서 받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인상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쪽 담당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쪽 노조 담당자는 1호봉 상승되어서 조금 더 내가 많은 급여를 받게 된 것은 급여 체계 내에서 당연히 내가 받는 것이고, 인상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내 급여에, 내 호봉 체계를 포함한 내 급여에 조금 더 더해지는 상승분이 있어야만 그게 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 철도공사는 총액 인건비 테두리 내에서 자기들이 수익을 낸 이익금의 일부를 급여를 주는데, 이 부분들을 기존의 임금 테이블에서 받았던 급여와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그 냈던 수익에서 일부를 받기 위해서 처절하게 임금 교섭을 끝내고 인상분 비율을 만들어서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말하는 건 호봉 상승분은 인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우리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 출연금에 있는 그 인건비를 우리원 그 급여 보수 체계에 따라서 나누어 가져가는 구조이다 보니까 우리원은 호봉제로 인해서 일단 기본급여의 상승은 조금 가져오죠. 네. 네. 이제 그걸 다 더해보면 급수별로 정말 1.7%가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약간의 미미하지만 조금씩의 상승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이 호봉 체계 내에서 호봉이 올라서 급여가 올랐던 것을 급여 인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는,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가에 따라서 인상이라 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늘어났으면 인상이지 않겠냐 주장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일단 지부장 입장에서는 여러 정보를, 또는 적어도 블라인드에서 양쪽이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주장하는 걸 왜 이렇게 다르게 주장을 할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해를 해봤고, 수석님이 이제 생각할 때 우리 원의 인상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의견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총액 인건비 제도 내에서 바라볼 때는
호봉 인상, 자연 상승분이 초임인건비 제도 안에서 봤을 때는 인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지부장님이 제도 설명을 해주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원에서 어쨌든 직원들한테 급여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초임건비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 호봉 상승으로 인한 거를 초임인건비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은 모두가 다 즐거운 행복한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제도 안에서는 호봉 상승분도 임금 인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리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7%가 어디서 올랐느냐 제가 아까 설명드리기로는 이제 전년도 총인건비의 1.7%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1.7%가 내 전년도 기본급이 그만큼 1.7%가 상승을 했다 또는 근속급이 1.7%가 상승을 했다로 직결되진 않아요. 그렇다면 인상이라는 개념은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이게 총액 인건비가 얼만큼 늘어났는지가 1.7%, 그 다음에 총액 인건비도 그만큼 늘어나야 되고 또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만 줄 수 있는 건데, 이게 철도공사와 달리 정부 출연 기관에서 주어진 그 인건비를 잘 나누어 가져가는 우리 원 입장에서는 호봉제를 또 채택하고 있는 우리 기관에서는 이걸 우리 원 내 보수 규정에 따라서 잘 나누어 가져가지만 그 인상분이 1.7%보다 더 될 수도 있고 더 안 될 수도 있는 구조다.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한번 짚어보고 또 이제 앞으로 계속 주시하면서 가봐야 될 부분들은 한 3가지 정도라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원 인력 구조 내에서 또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보수 규정에서 총액인건비라고 하는 이 제도 틀 안에 이 제도끼리 어떻게 이제 연관성이 있고 또 안정적인 급여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지켜봐야 될 것인지, 이 부분들은 이제 남겨진 숙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러면 사측 입장에서는 임금은 인상되었다라고 하면 직급별로 한번 봐야겠어요. 그건 이제 정보를 받아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이 되었을 때 2024년도 연말이 되었을 때 우리 또 이제 남는 재원을 또 나누기 위한 뭐 단체 협약과 또 더불어서 임금 교섭도 이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아마 철도공사처럼 치열하진 않겠지만 지금 2023년도의 어떤 사례에 비추어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조합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 협의 내용들을 안내하는 그런 자리는 꼭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사님께서 뭔가 조합원님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사측한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긴 할 테지만 그 전에 미리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계산을 쉽거든요.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방법은 2022년도 1월 달의 보수 규정이랑 2022년도 12월 28일자에 아마 개정이 한번 됐을 거예요. 기본급은 기본적으로 근속급과 직무급의 합으로 더해져서 기본급이 완성이 되는데 그 직무급이 연말에 개정이 되면서 2023년도에 나의 기본급이 얼마가 오르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규정끼리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해서 나의 연봉이 얼마가 올랐는지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 총액 인건비는 실제로 1.7%가 올랐는데 내 연봉은 몇 퍼센트가 올랐는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미리 해보셔도 재밌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총액 인건비와 관련된 이슈는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영상을 굳이 광고해드리자면 우리 재택근무 재택근무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캠을 보고 다 충격의 도가니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도입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들을 저는 노조 쪽지나 메일이 빗발칠 줄 알았는데 블라인드만 난리 났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블라인드도 충분한 의견이라 저희들이 말씀 주셨던 부분들은 또 저희가 좀 뭔가 불투명한 부분들은 계속 사측을 통해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해서 이제 나아갈 예정이고, 그리고 재택이 좀 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권리로서 쓸 수 있도록 이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인데, 재택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면 그에 따라 향후에 저희들 재택 관련 운영 지침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